여러분은 5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50주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기념일인 금혼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 살다가 결혼으로 만나 50년 동안 두 사람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은 큰 축복이며 당연히 축하받을 일일 것입니다. 결혼 50주년인 금혼식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졸업 50주년이 있습니다. 졸업은 결혼과는 많이 다릅니다. 같은 졸업생들과는 친한 사이에는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나다가 기념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 기념 만남으로는 무엇보다 반가움이 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졸업 기념 만남으로는 30주년 만남이 눈에 많이 띕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만남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졸업 30주년 모임 행사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 만에 경주로 기념여행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경주는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다녀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여행은 단순한 경주 여행이 아니고 여기에 졸업 50주년 기념이 더해지면 어떤 감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좀 색다른 감동을 상상하면서 멋진 여행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50주년 기념 여행입니다. 일요일인 5월 31일 아침 이른 시간인 6시 반 서울에서는 삼성 본관과 잠실 종합운동장, 사당역 세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친구들이 올라탔고 광주에서는 시간에 맞춰 버스 한 대가 경주로 출발했으며 일부는 개별 출발하여 총 133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차 속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야기꽃을 피우며 경주로 달려갔고 우리는 10시 반에 예정대로 태종무열왕릉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졸업한 지 50년 만에 만난 감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주 1고에서 3년을 함께 지낸 저희 친구들은 졸업 후 40년이 되는 2016년에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와 부여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우리들은 그때 50주년 기념 여행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도읍지여서 볼거리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유적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랜만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주와 부여 모임에서 특이한 일도 하나 있었는데 우리처럼 그곳에 졸업 40주년 여행을 왔었던 같은 해 경북고를 졸업했던 50후의 졸업생들을 만났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지만 몇몇 친구들은 그 만남을 계기로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다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의 이번 50주년 경주여행 식사 자리에 꽃도 보내주고 둘째 날 저녁 식사 자리에 막걸리를 보내주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 축하해주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졸업 50주년 기념여행을 위해서 친구들은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을 알차고 보람있게 만들기 위해 미리 50주년 기념 여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1년 이상 열심히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친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반별로는 한 반에 많게는 18친구까지 참석하였고 제 반도 14사람이 참석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저런 많은 친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30명이 차례로 도착하여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시간은 거의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송년 모임 겸 정기총회가 있긴 한데 제 기억에는 참석자가 100명을 넘은 적이 없고 더구나 광주를 포함하여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까지 모두 모이니 다들 상당히 흥분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맡은 친구들의 안내로 우리는 태종무열왕릉으로 이동했습니다. 능역으로 들어가니 안이 들여다보이는 조그만 건물 안에 들어있는 태종무열왕릉비가 우리를 맞아줍니다. 문무왕 원년인 661년에 건립된 이 비석은 당나라의 영향으로 거북 모양의 받침돌과 비석의 몸체 위 머릿돌에 용을 새겼다고 하며 지금은 몸체가 없어지고 거북 받침돌 위로 머릿돌만 얹혀 있는데 머릿돌 앞면 중앙에 태종무열대왕지비라고 새겨놓아 비석의 주인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석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문은 당시 명필가로 유명했던 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이 쓴 글씨를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태종 무열왕릉은 이곳 선도산 동쪽 능선의 끝부분에 자리한 큰 무덤 5기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이름이 춘추이고 진지왕의 손자이며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진골로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내정개혁을 주도하여 김유신과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으며 왕권을 강화하였는데 660년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정벌한 다음 해에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 무열왕릉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선도산에서 경주 평야를 향해 동쪽으로 뻗어나간 작은 능선 위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4개의 무덤이 나오는데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거분의 모양은 모두 원형이며 주위에 별다른 구조물이 없고 봉분 가장자리에 둘렀던 둘레돌이 일부 노출되어 있는데 모두 깬 돌을 사용했다고 하며 대부분 넷돌을 쓴 대왕릉 일원의 고분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넷돌은 시냇가에 있는 둥글고 매끄러운 자연석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예로부터 무덤을 만들 때 묘역을 다지거나 테두리를 두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능역 밖으로 나가니 바로 앞에 큰 무덤이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며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의 무덤입니다. 김인문묘 가까이에는 서학동 귀부가 있는데 이 거북이 모양으로 조각된 비석의 받침돌은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웠던 김인문의 묘비를 바쳤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묘비는 원래 받침돌인 귀부와 몸돌인 비신, 머릿돌인 이수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받침돌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주 송화산 동쪽 구릉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신라 장군 김유신의 무덤이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김춘추와 혈연관계를 맺으며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였고 여러 전투와 내란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660년에 귀족회의 우두머리인 상대등이 되어 백제를 멸망시켰으며 668년에는 신라군의 총사령관인 대총관이 되어 고려를 멸망시키고 당의 침략을 막아 신라 삼국통일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무덤은 지름이 30m에 달하는 커다란 규모이고 봉분은 둥근 모양이며 봉분 아래에는 둘레돌을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돌 난간을 둘렀는데 둘레돌은 조각이 없는 것과 12지신상을 조각한 것을 교대로 배치하였으며 12지신상은 평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몸은 사람의 형체이고 머리는 동물 모양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죽자 문무왕이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그의 공덕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고 전한다는데 현재 그 비는 전하지 않고 조선시대에 경주 부윤이 세운 신라 태대각간 김유신 묘의 비만 남아있습니다. 오전 시간을 바쁘고 알차게 보낸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미리 예약해둔 뷔페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130명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음식의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랜만의 만남이었기에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바로 찾아간 곳은 신라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인 국립경주박물관이었습니다. 경주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곳이 정면으로 보이는 국립경주박물관의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 역사관인데 그 바로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작은 건물 안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이 눈길을 끕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라 역사관을 지나쳐 성덕대왕 신종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빼어난 종으로 평가되는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의 넋을 기리기 위한 사찰이었던 봉덕사에 있었는데 이 절이 폐허가 되면서 지난 1975년에 이곳 경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종은 한국에 현존하는 종 가운데 가장 크고 원형과 원래의 소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신라 종이라고 합니다. 신종의 소리는 깊고
길고 은은하게 이어지는 소리로 명성이 높은데 이 종은 소리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종의 모양과 종을 장식하는 무늬에는 당시의 기량이 집약되어 있는데 특히 종 한가운데 손잡이 달린 향로를 들고 있는 공양자의 모습은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눈길을 끕니다. 성덕대왕 신종에서 기념사진을 잔뜩 찍은 우리는 이곳을 여러 번 다녀간 친구의 제안에 따라 건물 밖 뜰에 있는 전시물을 좀 더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범종과 석탑, 석불, 석등, 비석받침, 전각, 기단, 부재 등 석조품 1,3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의 옛 절터나 궁궐터, 성터 등에서 옮겨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박물관 뒤쪽으로 쑥 들어가니 석조품이 많이 보이는데 맨 뒤쪽 왼쪽으로 가문사터 동서 3층 석탑과 쌍벽을 이루는 통일신라 초기의 고선사터 3층 석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탑은 원래 고선사에 있던 것인데 1975년 고선사터가 덕동댐 건설로 물에 잠기게 되자 이 탑을 비롯한 여러 문화재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선사는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절인데 이 고선사터 3층 석탑은 2단으로 된 기단 위에 3층의 몸돌과 지붕돌로 된 모습, 도방까지의 높이가 모두 10.2m라는 점, 82장의 돌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가문사터 3층 석탑과 쌍둥이 탑이라고 할 만큼 닮았다고 합니다. 박물관 뜰에 있는 5개 전시물들을 둘러본 우리는 신라미술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라미술관은 신라의 미술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1층의 불교 조각실과 2층의 불교 사원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부처와 절에서 나온 유물이나 기와 전돌과 같은 불교 미술품입니다. 1층의 불교 조각실에서는 돌로 만든 돌부처나 청동으로 만든 청동부처, 그리고 노출된 바위면에 조각된 불상인 마애불을 포함한 다양한 부처들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고 2층의 불교 사원실에서는 신라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를 비롯해 분황사, 감은사, 사천왕사 등에서 출토된 사리기와 기와, 전돌, 벽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간 곳은 신라 역사관으로 경주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입니다. 신라 역사관은 기원전 57년에서 기원 후 935년까지 한반도 동남쪽에 있었던 신라를 만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신라 천년의 태동을 소개하는 1실, 신라 황금 문화를 집중 조명한 2실, 삼국통일과 융성하는 통일신라 문화를 다룬 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라 역사관은 전시 규모도 가장 크고 토기부터 각종 장신구와 무기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시물들이 수량도 많고 대체로 특별하다기보다는 다소 평범한 측면도 있으며 경주박물관에 와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미 본 적이 있어 대체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금장신구와 금관은 좀 더 관심있게 보게 됩니다. 특히 신라 금관은 지금까지 모두 6점이 발굴 또는 발견되었다는데 가장 오래된 금관은 둥근 금태 위에 1단으로 된 나뭇가지 모양 장식을 3개 세운 간소한 형태로 교동에서 발견된 것이고 황남대총과 금관총, 서봉총의 금관은 나뭇가지 모양 장식이 3단으로 5세기의 금관들이며 6세기의 금령총과 천마총의 금관은 나뭇가지 모양 장식이 4단으로 바뀌며 더욱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역사관에서 나온 우리는 신라 역사관의 서쪽에 있는 월지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지관은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발굴된 신라 왕실과 귀족의 화려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 33,000점 가운데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월지관은 안압지로 잘 알려져 있는 월지와 그 주변의 건물터에서 출토된 중요한 문화유산을 통해 신라가 7세기 후반 월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된 배경과 역사적 의미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데 판불과 초심지 가위, 유리잔 등은 신라의 국제적인 면모와 더불어 월지 일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경주 국립박물관을 둘러본 우리는 4시가 조금 지나 박물관에서 나와 반월성부터 석빙고, 계림, 첨성대, 대릉원, 천마총, 황리단길까지 2시간 예정으로 도보 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으므로 자연스럽게 몇 명씩 여러 무리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은 월성입니다. 월성은 신라시대에 궁궐에 있던 도성의 이름으로 김알지의 탄생 설화가 전해져 오는 계림과 신라인들이 별을 관측했다고 전해지는 첨성대와 기러기와 오리가 거닐었던 동궁과 월지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한가운데에 있으며 모양이 반달처럼 생겨 월성, 반달 같다고 하여 반월성,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하여 신월성이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성의 크기는 바깥 둘레가 2340m, 넓이는 198,345제곱미터, 약 6만 평에 이르며 동서 북쪽의 삼면과 서남쪽에는 흙과 돌을 함께 다져 성벽을 쌓았고 문천이 흐르는 남쪽은 자연절벽을 성벽으로 이용하였으며 동서 북쪽 성의 바깥에는 물이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마련한 방어시설인 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성은 신라 1000년 동안 왕의 주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월성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석빙고와 숲과 산책로만이 남아 있습니다. 월성에서 나오자 바로 앞에 해자와 건물터가 나타납니다. 해자는 성곽 둘레를 따라 땅을 파고 물을 담아 적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든 방어시설인데 이곳에서 동궁과 월지 방향으로 5개의 해자가 보이며 해자 바로 밖으로 해자와 나라는 방향으로 세워졌던 6동의 건물이 있었던 건물터가 보입니다. 잠시 뒤 우리는 신라 김씨의 시조인 알지의 탄생설화가 전하는 숲 계림에 도착했습니다. 계림은 면적이 7,300제곱미터로 원래 시림 혹은 구림이라 하였으나 알지가 태어나자 닭이 울어 알렸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림이라 불렀다고 하며 이 탄생설화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알지라는 말이 아이를 일컫는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김알지 탄생 기록비는 조선 순조 3년인 1803년에 세운 것입니다. 계림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첨성대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로 알려진 첨성대는 선덕여왕이 즉위 당시 예측한 3가지 신비로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지기삼사를 참고하면 신라 선덕여왕 때인 642년에서 647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첨성대는 다듬은 돌을 받침대 위에 27단으로 원통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아래쪽이 부르다가 위로 갈수록 점차 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긴 돌을 맞물려 우물정자 모양을 얹었으며 안쪽은 12단까지 자갈과 흙으로 채우고 그 위로는 비어 있으며 13단과 15단 사이에 정남향으로 창이 있는데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사람이 가운데로 오르내리면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첨성대를 떠난 우리는 첫날의 마지막 목적지인 경주 대릉원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릉원은 신라의 왕성인 월성과 경주 읍성 사이의 평지에 분포하는 고분군으로 대릉원이라는 이름은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 지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대릉원 안에는 미추왕릉을 비롯하여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릉원의 서북쪽 맨 안쪽에 있는 천마총으로 곧장 서둘러 갔습니다. 천마총은 전에도 2번인가 들어가 본 적은 있지만 오래전의 일이라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지름 47m, 높이 12.7m의 천마총은 1973년에 황남대총의 발굴을 위해 시험 발굴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전형적인 단곽식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이 무덤은 원래 155분이라 불려왔는데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천마도가 그려진 말다래가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목각 안에서 금관을 비롯하여 금은 보옥으로 된 장신구류, 천마를 그린 말다래, 장식화, 토기, 청동제, 유리제품 등 장신구류 8766점, 무기류 1234점, 마구류 504점, 그릇류 226점, 기타 796점으로 모두 1만 1,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천마총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2009년 9월 적외선 촬영 결과 육안으로는 색이 발에 거의 보이지 않았던 천마로 추정되던 말의 머리에 날카로운 뿔이 2개 달려있는데 실제 말에게는 뿔이 없기 때문에 이 뿔에 주목해서 그림 속 동물이 말이 아니라 상상 속 동물인 기린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전히 천마도와 천마총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천마총 안을 들여다본 우리는 대릉원을 나오면서 경주문화유산 답사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주문화유산 답사 둘째 날과 셋째 날 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